네, 거장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호입니다. 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올해 네 번째 금요일 밤도 저희 거장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이끌어가 주실 두 거장께서 나와 주셨는데요. 토마토 투자자문의 김상호 대표, 그리고 토마토 투자클럽의 야전군 대표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품격 있는 방송으로 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품격이 없었나요? 그렇진 않은데요. 사실 가끔 격해지다 보면 좀 네. 거친 말이 나올 때도 있곤 하죠. 그렇습니다. 격하게 좀 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품격을 한번 더 지켜가 보도록 하죠. 수익을 격하게 내어주시고. 아무쪼록 오늘도 품격 있는 멘트 저희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번 한 주를 둘러보는 시간을 먼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거장께서 이번 한 주를 또 어떻게 보셨는지 거장의 시선으로 둘러온 이번 한 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상호 대표님 말씀해 주시죠. 예, 일단 이번 주 반등이 보일자 반등이 바로 나왔죠. 네. 그 전주까지만 하더라도 불안했죠. 그렇습니다. 투자자분들이. 네네. 왜냐면은 하락폭이 꽤 컸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 조정 자체가 단계적인 조정, 그리고 빠른 조정으로 끝날 것이다 이렇게 봤고요. 그 전주에, 그러니까 조정이 들어오기 전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평선이 정비알로 다 접어들었다. 이거는 네네네. 하고 싶어서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태라면 조정은 단계에 끝날 것이다 이렇게 봤고, 반등이 꽤 빠르게 나왔어요. 보이자 반등이 나왔고, 또 조금 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위로가 되는 것은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코스닥이요? 이번 주는 반등폭이 꽤 크게 빠르게 나와줬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근데 이제 이유가 궁금하실 텐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이어질 것이냐, 어떨 것이냐라고 본다면 저는 대체적으로 추세가 좀 이어질 공산이 대단히 크다 이렇게 앞으로도 계속 보여집니다. 말이죠. 예, 그래서 이게 매수세가 성기를 잡았다 이렇게 봐도 되겠고요. 이게 이제 얼만큼 많은 종목으로 이어질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인데, 일단 종목을 크게 늘리는 것보다는 우선은 그러니까 상승 추세가 이어질 것이다. 그런 상승 추세가 이어지는 종목 쪽으로 접근을 네. 하는 것. 그리고 종목을 여전히 너무 넓게 펼치지 마시고 조금 집중해서 본다면 저는 연말까지는 수익만 생각하자. 연말까지 말씀해 네, 주시죠. 수익. 네. 일단 연말까지 하면 4분기 이제 접어들 테니까요. 그러면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의 수익률이 저는 올 한 해 9개월 동안 내내 고생했던 그거를 충분히 보상하고도 남을 만한 수익률이 저는 나올 수 있다. 대신 이제 네. 종목을 조금 집중할 필요가 있고 이제 여전히 가는 종목만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일 공산이 크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 조금 우리가 신경 쓴다면 여전히 종목 조정시 매수기에 이제 V자 반등이 크게 나왔으니까 조정은 들어올 수 있겠죠. 그렇죠. 조정은. 네. 그러나 이 조정이 추석 전서부터 추석 연휴 이틀 그 전주 네. 한 4, 5일간의 조정을 조정보다는 깊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5일선 내지 12일선 정도의 조정으로 끝날 공산이 크고 종목별로 본다면, 그러면 강한 종목들은 그런 조정 시 매수로 매수를 취하고 이번에는 연말까지 좀 길게 보는 그런 시각이 저는 중요하다. 그러니까 네. 가장 첫 번째 들어가면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네네. 9개월 내내 고생했던 것 3개월 만에 다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강한 의지로 접근하시라. 그럼 일단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다는 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종목을 너무 넓게 잡지는 마시고 집중을 하셔서 그렇게 대응해 달라는 말씀까지 남겨주셨습니다. 김상호 대표님께 한번 말씀 들어봤고요. 야전구 대표님은 이번 한 주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연준의 엘렌 의장님께서 이제 어휘 조정을 좀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지금. 고품격 방송. 품격 있게요. 품격 네. 있게. 의장님께서 네. 이제 금리를 인상을 안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 덕분에 이제 V자 반등이 발생하면서 나왔긴 했는데, 단기적으로 일주일 동안 올라오는 피스 계산을 해보면은 이제 단기적으로 한 달 만에 올라올 수 있는 피스는 다 때렸다고 봐요. 네네. 다 올라왔다고 봐요. 네. 굉장히 오늘따라 어휘에 신경을 진짜 많이 쓰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지금 상황으로 본다면 이제 오늘 지수는 강보합선이에요. 오늘. 네네. 어제는 좀 올랐지만은 오늘 지수는 강보합인데 삼성전자 하나를 한 2, 3% 정도 하락을 시켜놓고 나머지 업종 대표주들을 한 1%에서 2, 3% 정도 올려놓으면서 지수만 막아줬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순환매가 돌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순환매가 돌고 있다. 우리가 지금 이 위치까지 저기 1900에서부터
2000선까지 이렇게 2050 라인까지 올라올 때 삼성전자가 주도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이버하고. 네. 그때 다른 주식들은 다 빠졌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삼성전자가 위에서 150만 전후로 박스적인 측면으로 가버리니까 다른 종목이 맞추면서 삼성전자 하락 시에는 얘네들이 맞추면서 언바란스를 맞추고 갖다 규정을 맞추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계속해서 상황이. 말씀하셨던 부분이죠. 그렇죠. 한쪽이 오르면 한쪽이 한쪽이 또 내리고. 오르면 네. 한쪽이 빠진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오늘 한 2, 3% 정도. 어제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삼성전자 160. 그렇군요. 2, 3만 올랐다 오늘 네. 개파락으로 때려버렸는데 네. 떨어뜨렸어요. 네. 개파락으로 떨어뜨려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어저께 165만 원, 한 164만 원 선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오늘 갭으로 이제 160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바로 이렇게 하락을 시켰는데 저 사이에 이제 지수를 방어를 해야 되니까 뭐 업종 대표들, 현대중공업이라든지 LG화학이라든지 이런 업종 대표들, 차화정 쪽에서의 반등이 나오면서 1%에서 2, 3% 정도의 반등 효과가 나오면서 지수를 방어를 해줬던 거죠. 네. 그럼 이것이 계속 유지가 될 것이냐를 봤을 때 삼성전자의 자사주가 이제 거의 70% 정도 완료됐습니다. 네. 나머지 물량이 이제 나오는 게 이제 10월 말까지 이게 해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10월 말까지요? 예. 이때까지 계속적으로 150을 전후로 해서 계속적으로 160, 150 요 부분에서 횡보를 하면서 물량이 소화가 되는지 이 부분을 좀 확인하셔야겠고 그러면 10월 말 이후에는 이제 삼성전자의 자사주 다 끝납니다. 11조 원이 다 완료가 돼서 소각 처리가 네. 되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 이제 삼성전자를 방어해 줄 수 있는 어떤 커다란 버팀목이 사라지는 게 되는 거죠. 버팀목이 사라진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왜냐면 삼성전자 그동안 이게 떨어뜨리면은 자사주가 그래도 막어를 줬어요. 근데 네네. 지금 그것도 이제 10월 하순, 10월 말까지입니다. 10월 말까지 그것이 다 소진돼서 30만 주 정도 남아있을 텐데 그것이 다 소진됐을 경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누가 어떤 식으로 방어가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이 남아있고요. 그다음에 11월 달 가면 또 이제 미국 대선이 또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 트럼프냐 아니면은 클린턴이냐에 따라서 또 이해득실이 달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또 12월에 가면은 이번에 금리 인상을 안 했기 때문에 12월엔 금리 인상을 하겠죠, 당연히. 그렇죠. 이따가 거기에 또 대한- 저희가 자세하게 그렇죠. 또 얘기를 해볼 텐데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 시장을 좌지우지할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또 다른 부분 뭐 덧붙이실 말씀은 없으시고요. 말을 아껴야 돼요. 이게 또 이 어휘 선정이 오늘따라 굉장히 공을 들이시는 게 그 간혹 가다가 격하게 들어오는 그 어휘들 때문에 권고사항이 좀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지금 야정근 대표님께서 조심스럽게 말을 하고 계시다는 부분 이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머리가 복잡해. 네, 한 주간의 상황 이렇게 한번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주제를 하나 선정을 해서 토론을 해보는 거장의 대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FOMC의 선택으로 선정을 해봤는데요. 이번에 있었던 FOMC 정례 회의가 있었습니다. 미국 기준금리가 동결이 됐죠. 지금 뭐 금리 동결 배경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실 텐데 김상호 대표님께서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9월 FOMC 이제 9월, 11월, 12월 이렇게 이제 19월 지났으니까 두 번이 그렇죠. 남았죠. 네. 그럼 이제 9월 FOMC에서 동결의 전반적인 배경은 제가 봐서는 어쩌면 뭐 올려도 아무런 누가 아무도 뭐라 하지 않을 네. 상황이었는데 네. 좀 정치적인 부분이 저는 들어가 있지 정치적인 않나. 부분이 있을지 배경 가장 큰 배경은 모른다. 저는 뭐 네. 그렇게 봐야 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제가 뭐 단언하시는 건가요? 추정하시는 건가요? 트럼프를 좋아하는 쪽은 아니지만 네. 트럼프의 이번 이야기가 무시 못할 배경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그 명목상 네. 이야기한 거는 네. 이제 물가 상승률이죠. 그렇죠, 그렇죠. 옐런 네. 의장이 이번에 이야기했던 것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라고 이제 표현을 썼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항상 짚어봤죠. 고용하고 물가 상승률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고용은 4.9%. 그러니까 연준이 목표로 했던 5% 이하. 그리고 최근에 완전 고용이라고 이야기하는 4.8%에 근접했단 말이죠. 그럼 그것만 본다면은 일단 올려도 상관이 없죠. 그리고 사실은 물가보다도 고용을 항상 먼저 앞세웠어요. 연준에서 옐런 의장이 그랬었나요? 네. 고용이 중요하다. 고용이 중요하다. 고용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은 볼 때 고용 지표를 먼저 이제 눈여겨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그렇겠죠. 이제 예. 금리에 들어왔단 말이죠. 네. 그 이제 난데없이 이제 꺼낸 건 물가 상승률이에요. 고용은 그러면은 합격점이었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네. 그렇게 본다면은 의도가 불순한 거죠, 사실은 그죠? 뭐 있을 수 그것만 있겠다. 본다면. 네.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이렇게 본격 방송. 그렇게 폭격 방송이죠. 그거는 분격 뭐 어디까지나 분격하고 예상이니까 상관없는 그런 거죠. 괜찮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이번 물가 상승률은 좀 빌미
가 되지 않냐? 어떤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증거를 네. 찾기로 했다는 것은. 그리고 네. 또 이제 이야기한 것은 물가 상승률을 또 낮췄어요. 네. 1.4%대의 물가 상승률을 전망치를 낮췄다는 전망치를 말이죠? 1.3%로 낮춰놓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항상 이야기했던 물가 상승률은 2%대 인플레이션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 이제 낮췄다는 것은 뭐냐면 다음번에는 이제 올리겠다는 의지를 이제 보여주고 싶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2월에는 뭐 강력하게 네. 올리겠다는 의지를 이제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이번 9월 달에 동결 자체는 큰 의미를 부여한다면 일단 우리 정시 자체에서 본다면 뭐 상당히 호전적으로 갈 수 있다는 것과 12월 달까지는 시간을 많이 좀 벌어놨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명목적으로는 뭐 다른 수준이겠지만 또 네. 어떤 의도가 있는지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네네. 저기 트럼프가 강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 트럼프가. 그리고 옐런은 내가 대통령 되면 잘라버리겠다. 아, 그렇게까지 말을 했나요? 네, 이렇게 했어요. 네. 그러니까 재지명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이야기했죠. 이건 뭐 어디까지나 그러니까 저희가 전달하는 걸 뿐이죠. 그 네. 옐런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죠. 자른다니까. 근데 이게 앨런 의장이 그리고서 마지막에 네. 연준은 정치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네. 이런 말을 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독립기구이기 때문에 누가 클린턴이 되든 그게 누가 트럼프가 되든 그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국가 경제만 생각한다. 이 얘기거든요. 아주 훌륭한 말씀이세요. 알겠습니다. 오늘따라 굉장히 옐런 의장에 대해서 갑자기 좋은 평가로 바뀌셨습니다. 어색하네요. 아, 네. 되게 어색한데요. 다른 분하고 방송하는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뭐 이쯤에서 야정우 대표님께 한번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금리 동결 네. 이 배경에 대해서 야정우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앨런 의장은 말을 바꾼 건 사실이에요. 말을 바꿨죠. 네. 원래는 고용 지표를 계속적으로 주장을 해왔고, 그렇습니다. 그 앞전에 있던 뭐 다른 연준 의장들도 고용 지표가 5.0에 도달을 하게 되면은 금리 인상하겠다 그랬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앨런 의장으로 바뀌면서 앨런 의장이 5.0이 돼도 안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작년 네. 12월 달에 한번 0.25 하고 그다음부터는 그러니까 5.0 아래로 빠졌어도 4.9 이렇게 나왔어도 안 하고 버티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금리 인상에 대한 알러지를 가지고 계세요, 이분이. 들리는 풍문에 의하면. 풍문에 의하면 말이죠. 오늘 굉장히 또 세련된 어휘를 많이 구사하고 계세요. 풍문에 네. 의하면 이분이 네. 알러지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앨런 회장 입장에서는 금리를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앨런 회장이 조금 미스테이크 가지고 있지 않냐. 어떤 부분에서 왜 그렇죠? 그러냐면은 금리를 낮춰서 경기를 부양하는 것 자체가 이제 우리가 대세 하락 구간에서 쓰는 방법이거든요. 이제 지수가 이제 떨어질 때 금리를 다운시키면서 소비를 촉진시키는 과정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게 너무 장기화돼 버리게 되면 문제가 발생해요.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면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류층부터 하위층 계급은 금리가 낮아지면서 부채 비율이 증가하게 돼 있어요. 부채 비율이 계속 증가를 하게 돼요. 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경기 확장 국면으로 간다고 했을 때 금리 인상은 제일 타격을 보는 데가 중류층 이하층이에요. 근데 이 계층이 전체적으로 어느 나라든 간에 국가적으로 봤을 때 전체의 경제 생산이라든지 소비적인 측면으로 본다면은 60%가 넘죠. 그죠? 그렇죠. 가진 자와 중하위층 계급이지. 근데 이분들한테 금리를 낮춰준다고 해서 이분들이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대표적인 게 일본이에요. 일본이 계속 금리를 낮춰왔단 말이에요. 거의 10몇 년 동안을. 그죠? 거의 그래 제로에다가 안 되니까 이제 마이너스 금리까지 간 건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경기가 살지 않는 이유는 이게 어느 정도 내가 생활하는데 전혀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는 분들 하고 중류층이야. 우리가 뭐 나는 중상층이야. 뭐 나는 하위 우리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류층, 중류층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러면 이 중간 계급층에서 본다면 우리가 피라미드 구조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하위층 계급과 중류층과 상류층. 근데 이 계층이 무너져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면 이렇게 다이아몬드 형태가 제일 이상적인 형태인데 이것이 삼각형이 확대가 돼 버리게 되면은 정삼각형 형태로 이루어져서 계속 확장 국면으로 가게 되면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냐면 금리 인하예요. 금리 인하를 하면 할수록 하위층 계급층 없는 분들은 빚을 더 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금리 인하라는 얘기는 결국적으로 소비라든지 전체적인 그 내수 소비가 완전 죽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 상류층이나 이 중류층, 중간 계층과 그 하위 계층, 그러니까 일정한 그 평균 소득 이하에 계신 분들은 이 소비 패턴이 완전 내수가 죽어버리게 되면 제일 살기 힘든 부분들이 이 부분이에요. 이분들이거든요, 대부분.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증가를 하게 돼요. 계속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기준금리 동결했다는 건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엘렌 의장은 지금 그거를 확대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엘렌 의장이 물론 뭐 저보단 경제적으로 더 많이 아실 거라고 봐요. 근데 제가 보는 관점은 전체 국민의 경제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보시면 최근 작년에 최경환 국무총리께서 경제기획원 장관께서 금리 막 해가지고 막 대출금리 막 다운시켜 집 사라고요. 그랬었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 일로로 간 거예요. 이 부분에서 과연 이 금리를 다운시킨다는 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중류층과 그 하위 계층들을 갖다가 소비를 촉진시키라는 거예요. 소비를 촉진시켜서 이 사람들로 인해서 경제가 살아나길 바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분들은 딱 들어오는 수입이 고정적이란 말이에요. 확장되지 않아요. 수입이 확장되는 건 위쪽이에요, 위쪽. 그렇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사상 최대의 현금 보유를 갖고 있다. 대기업이 갖고 있는 게 500조가 넘어요. 이 돈 싸들고서 안 내놓고 있는 거거든요. 이 돈을 한 20%만 풀어도 확 살 거려. 근데 문제는 정책적으로 봤을 때 서민한테 계속 당신들이 돈 써야 돼, 돈 써야 돼 이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종합해 본다면 네. 옐런 의장이 그 생각하는 것과 지금 야정구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반대죠. 그렇다면 지금 이번에 이런 결정은 아까 전에 김상호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건 아니냐라는 말과 비슷하게도 접근을 하시는 부분은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 네.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너무나 눈에 보이는 거니까. 다만 이제 옐런 입장에서 보면은 나는 정치하는 자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왜냐하면 FRB라는 것은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곳이니까.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정치적인 이슈를 떼고 이제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걸 떼고 놓고 본다면 또 다른 시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만 놓고 본다면 금리 인상이 맞다 저는 이렇게 봐요. 옐런도 아마 그거는 잘 알고 있을 테고 매파의 입장이 훨씬 맞는 거라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더 생각하는 것은 과연 그러면 미국이 금리를 올렸을 때 이제 우리나라는 괜찮을 거다. 단기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자금 자체가 아시아든 유럽이든 일단 미국 쪽으로 쏠려 나갈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상황이 좋다면 중국도 괜찮고 유럽도 괜찮고 다 괜찮다면은 그 부분이 미국의 마이너스가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죠. 현 상황은 경제가 중국도 안 좋고 유럽도 안 좋은 상태에서 단기적으로는 미국이 금리 인상해서 지들이 얻을 게 있지만 조금 더 6개월, 1년을 놓고 본다면 지들이 먹을 게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옐런은 미국의 연준 총재잖아요. 유럽하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네. 딱 뭐 껴놓고 본다면 미국이 살 바를 가는데 그렇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이 살 수 있지만 중장기로 봤을 때는 미국한테 이득이 안 된다라는 게 저는 핵심이라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트럼프는 정치적인 이슈는 사실 그거는 뭐 말하기 좋은 부분이고 네. 우리는 이제 경제로 본다면 그런 논리가 이야기는 하지만 제가 항상 뭐 뉴스가 나온다 또는 신문을 본다면은 말하지 않는 이 하얀 백지를 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옐런이 이번에 말하지 않은 부분이지만 그 부분이 저는 더 강하게 좌우된 게 아니냐. 그러니까 미국의 중장기적인 성장에 도움이 안 된다. 네. 그게 금리 동결의 원인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뭐 금리 동결의 배경에 대해서 이게 두 분 말씀 한번 들어봤고요. 네. 그렇다면 그 금리 동결 후에 이 시장 반응에 대해서 야정구 대표님 네. 어떻게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일단 시장에서는 환영하는 입장이죠. 아직 네네. 돈을 안 찾아간다니까, 안 가져간다니까 이제 일단은 국내 시장에서는 바로 V자 반등이 시작이 됐고요. 그 선두주자로 나선 건 뭐 삼성전자가 쭉 치고 나가면서 이제 160까지 와서 160에서는 딱 걸려요,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삼성전자 이제 160선에서는 계속 걸리고 있는 상황. 어제 이제 160 뭐 3만 원, 4만 원까지 갔다가 오늘 바로 이제
점핑해서 이렇게 해서 네. 160만 원 아래로 또 이렇게 조용히 갖다 놓고 이렇게 3%, 2, 3% 빠졌는데 네. 우리가 그렇게 딱 볼 때 어이 겁나게 빠졌다 딱 그랬는데 뭐 현대중공업이 좀 올라가고 LG화학이 좀 올라가고 얘네들이 또 이렇게 딱 맞춰서 또 강보합 이렇게 네. 뜯어놨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앞으로 요게 한두 달은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두 달 동안은 계속적으로 빠른 순환. 지난번에 물 끓는다고 그랬죠. 여기서 뽀글뽀글 끓는. 강한 순환매가 탁탁탁탁 치고 다닐 거예요, 아마. 그래서 만약 삼성전자를 지수로 고정시켜놓고 삼성전자를 다시 160으로 올리겠다면은 지금 오늘 반등 나왔던 업종 대표주들 중에서 좀 올랐던 종목들은 또 밀려 내려가고. 그러면 지수는 2050에다 고정시켜놓고 삼성전자를 160에다 놓고서 160 아래로 뺄 것이냐, 160 위로 올릴 것이냐. 요걸 계속 게임을 할 거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느덧 한 달이 가겠죠. 네. 그럼 10월 말쯤 되면은 이제 삼성전자의 자사주가 다 끝나요. 네. 그럼 일단 실탄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연기금이 할 것이냐, 기관에서 받을 것이냐, 뭐 이렇게 얘기가 되겠지만 11월 달에 또 트럼프가 또 대통령 유력시된다 이러면 또 출렁 한번 할 겁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이제 보호무역주의자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이빨을 갈고 있는 인간이거든요. 이빨을 갈고 계시는 분이에요. 네. 그런 분이시죠. 네. 네. 그러니까 이분은 굉장히 공격적이게다 거기다 또 문제가 뭐냐면 이민 정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철저하게 하겠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만약 이런 것들이 실현 단계로 가든 어쨌든 간에 불확실성이 커질 가능성은 있죠. 그다음에 앞으로의 가장 큰 악재는 트럼프 대통령이네요. 그렇죠. 대통령 되는 거. 일단 우리나라 자국내로 본다면은 미군 철수부터 얘기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한국 트럼프가 지금 유세할 때 보면은 한국이 가장 특혜를 많이 받았다. 미국한테 가장 특혜 받는 게 한국이다. 그래서 내가 대통령 되면 이거 가만히 안 놔둔다 이랬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됐을 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정치적으로 또 엮인 게 많을 테고 경제적으로 얽히고 설킨 게 많은데 결코 쉽지는 않을 것 그렇죠. 같은데요. 본인이 네. 이야기했던 대로 이렇게 실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모든 나라 대통령은요, 대통령 되기 전에는 별의별 다 해요. 그러니까 일단 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네. 된 다음에는 모르는 거예요. 오르쉐로 이제. 된 다음에는 영혼을 팔아먹어요. 잠시 뭐 트럼프 정치하는 이야기로 사람. 이게 또 빠지게 됐는데 예. 다시 한번 네. 금리 동결의 시장 반응에 대해서 야정근 대표님 말씀 더 이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그런 식으로 간다면 당분간은 우리가 금리 인상은 유보가 됐지만 네. 12월 달에 이제 확실히 하겠다 하는 부분이고요. 12월 달에 확실히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선까지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2017년에서 2018년까지 원래는 3차례에서 4차례 정도 계획이 돼 있었던 걸 2차례 정도로 하겠다. 그러니까 만약에 충격을 가해지면 한 번 타격점이 최소한 뭐 0.25씩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횟수를 줄이는 조건이지만은 텀은 길어지고, 그죠? 네. 1년에 3번 하겠다는 걸 2번 하겠다면은 4개월에 한 번 할 거를 6개월에 한 번으로 바꾸니까 텀은 길어지는 거예요. 텀은 길어지는 대신 금리 인상폭은 커질 수 있죠. 그 부분이 시장의 좀 포인트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거는 이 주식시장에서 어떤 이슈라든지 기업의 어떤 성장성에 의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지 않아요. 시장은. 그냥 짝 맞추기예요, 그냥. 지수 2050을 놓는데 삼성도 3% 뺐어. 근데 2050을 맞추려면 어쩔 수 없어. 현대중공업도 이거 한 3% 올라와. 이게 이 게임이거든요, 이거. 돈 싸움 게임이 벌어져가지고 머니 게임이. 그러니까 어떤 이슈, 기업들의 이슈라든지 성장성이라든지 기업의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메커니즘 연결로 가야 되는데 전혀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뭐 기업의 실적을 보고 투자한다 하기에는 지금 애매모호한 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바란스, 짝 맞추기 게임이다. 이슈에 의한 뭐 단기적인 조정 정도로 보시면 네. 될 것 같죠.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김상호 대표님, 이 금리 동결 이후에 시장 반응이 어땠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이번 이제 통화정책 계획 결과 발표 이후에 바로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은 위험 자산을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나요. 위험 자산을 네, 선호하는 그게 이제 현상이요? 전반적으로 좀 생각보다 빠르게 지금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위험 자산이란 부동산보다는 주식 위험 자산이고, 그렇죠. 채권보다는 주식 위험 자산이죠. 또 시장으로 본다면 선진 시장보다는 신흥국 시장이 더 위험 자산이죠. 그러니까 돈 있는 큰 흐름에서 본다면. 그렇죠. 이제 그렇다 보니까 빠르게 주식 시장으로 좀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좀 펼쳐졌고, 그게 결국 선진 시장보다는
신흥국 시장의 수익률로 나타납니다. 지금 이제 신흥국 잘 시장이요? 보여지는데요. 맨 왼쪽에 보게 되면은 이제 글로벌 전체 또 선진국, 신흥국 이렇게 보는데 9월 14일과 20일 바로 발표가 있기 전인데 자금은 먼저 움직여요. 그렇다 보니까 신흥국 증시의 상대적 강세가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좀 아쉬운 거는 한국 시장이 이제 오른쪽에 있는데 아시아 증시에서도 상대적으로 단기 낙폭이 좀 있었다는 거. 근데 이제 저건 이제 9월 20일까지 이제 문제였고요. 이번 주 접어들면서 이제 빠른 이제 반등을 만들어냈죠. 그래서 향후에 이제 어떤 흐름으로 갈 것이냐라고 본다면 저희도 신흥국 시장에 이제 포함되고, 그러니까 전반적인 선지 시장의 자금보다는 신흥국 시장으로의 자금. 그러니까 위험 자산을 선호한다는 것은 결국 자금의 흐름이 조금 더 리스크가 극적으로 움직인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 정시도 연말까지는 뭐 외국인 자금이 되든 그게 네네. 덜 들어온다면 기관은 사실 실탄이 지금 좀 상대적으로 풍부하니까 네. 기관 자금이 되든 국내 정시로 그러니까 뭐 채권이나 부동산보다는 주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될 공산이 좀 더 크지 않냐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네. 하나 이제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게 그렇다면 이제 같은 아시아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뭐 일본은 선지 시장이지만 환율 쪽으로 이제 원자재 부분 외환 쪽으로 본다면 지금 원자재 강세가 나타나요. 금값도 네네. 올라가고 또 은값도 올라가고 그렇군요. 대체적으로 뭐 WTI 지수도 상승을 하고 그러니까 금리 미국의 금리 동결이 여러 시장에 지금 파급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네요. 또 네. 상대적으로 이번에 일본 엔화는 지금 달러당 100엔을 깨는 게 거의 뭐 초읽게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본 엔화의 강세를 나타내는 것이죠. 엔화가 강세가 네. 됐다. 그러니까 네. 그건 일본 시장에서는 좋지 못한 거죠. 그러다 그렇죠. 일본의 총재 입장에서는 이거 뭐 한 방 맞아버린 격이 되는 것이니까. 어떻게든 뭐 가치를 하락시키려고 지금까지 뭐 열심히 노력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네. 그러니까 일본 국내에서도 지금 욕을 많이 먹고 있어요. 2, 3년 동안에 통화 재정 정책을 쓴 것이 과연 효과가 있었냐는 회의론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그 엔화 약세를 사실 기대했던 바잖아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그렇죠. 엔화 강세로 지금 흘러가고 있으니까. 네네. 그게 이제 우리 수출업체 같은 이제 뭐 자동차라든지 전기전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큰 악재가 안 될 수가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큰 악재가 안 될 수 있죠. 다만 네. 이제 이게 큰 호재가 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원화 자체도 가치 강세가 지금 일어나요. 원화도 같이 네. 그런 흐름을 가고 그래서 있고요. 환율로 근데 그거는 크게 나쁘지는 않아요. 품질로서 이제 같이 경쟁을 할 수뿐이 없는 시장이니까. 그러니까 원화 일본 엔화와 한국의 원화의 개념은 하나만 아니면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약세든 똑같이 강세든 또는 원화가 강세든 이렇게만 원화가 약세든 이렇게만 네. 되면 돼요. 근데 엔화가 약세고 원화가 강세되는 네 그렇게 가지 되면 조건 중에 하나가 되면 네. 제일 안 좋은 거잖아요. 굉장히 불리해지는 거죠. 네, 그렇게만 안 되면 되는데 그런 상황은 아니니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환율 때문에 우리 주가가 크게 안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정리를 해보면 신흥국 증시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고 네. 또 엔화가 강세가 된 상황이라고 네. 말씀해 주셨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금리 동결 후에 시장 반응까지 이렇게 말씀을 나눠봤는데 네. 그다음에 이번에는 금리 인상 다음 시기가 좀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네. 김상호 대표님 혹시 다음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그 뭐 이번에 옐런 총재가 네. 12월 달 총재님. 달력에 님자까지 꼭 붙여야 되는 겁니까? 고품격 방송. 저는 붙이기 싫어요. 네. 그냥 안 붙이는 걸로 하죠. 안 붙여도 네. 상관없을 것 같아요. 네. 그 12월 달력에 동그라미를 쳐놔라 할 정도로 12월 달에는 올리겠다. 강력하게 그렇게 저도 이제 달력에 동그라미 쳐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2월은 거의 뭐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12월에는 올려야 돼요. 네. 안 올릴 수가 없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11 저때 안 올리면은 네. 진짜 엘렌 회장 자리 내놔야 돼요. 상황 자체가 지금 더 이상 올리지 않을 수는 없는. 왜냐하면 네. 시장의 시장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은 엘렌 회장이 말을 계속 바꿨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 뭐 고용 지표가 뭐 4.9 가면 한다 한데도 4.8 나왔었거든요. 그래도 안 했었어요. 그러니까 자꾸 시장에서는 얘를 믿을 수 있을까? 얘라고 해서 또 잘못. 이분요? 이분을 믿을 수 있을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엘렌 회장이 계속 이렇게 잘못된 신호를 줌으로써
시장 자체로부터 신뢰 잡혀 잃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확실히 뭐 여러 가지 말을 했지만 12월 달에는 확실히 한다고 했으니까 하겠죠. 예, 어쨌든 좀 더디게 가지 않겠냐 보여집니다. 벌써 더뎌져 버렸죠. 9월 달에 그렇죠. 안 올렸고 이제 2번 남았는데 근데 왜 그럼 11월 달은 아예 이야기를 안 하느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11월 달은 바로 대선을 그렇죠. 일주일 앞둔 네. 상황이에요. 그 전에 저희가 또 한번 이야기를 예. 해봤던 부분이죠. 예, 네. 그래서 일단 올리기 좀 힘든 상황으로 벌써 만들어놨잖아요. 이번 달에 그렇습니다. 고용률은 고용은 쏙 빼버리고 물가 상승률 가지고 네. 이야기를 했으니 네. 그걸 얘기할 거라는 예상 못했어요. 11월 달에 물가 상승률이 뭐 2% 될 리도 없고 갑작스럽게 말이죠. 그렇죠. 네. 뭐 최소한 봤을 때는 한 1.7%는 돼야 될 것 같은데 뭐 그렇게 되기는 힘들 것 같고요. 1.5% 돼도 잘 되는 건데 그것 가지고 금리 인상하겠다면 좀 논리가 안 맞잖아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 해놓고서는 되지도 않았는데 11월 달에 올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일단 12월 달은 되든 안 되든 올려도 누가라도 욕할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그때는 뭐 11월 달은 명분이 필요 없게 되는 그렇죠. 거죠. 명분이 11월 달 자체 명분이 없는 근데 것이죠. 이제 정치적으로 떠나서. 인상폭이 얼마큼이냐. 예. 근데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번에 11월 달 올리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우리 항상 이야기하셨던 옐런 의장의 느린 그리고 짧은 네. 그 금리 올리는 건 너무나도 싫어하는 네네. 그게 하루아침에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맞아요. 천천히 갈 것 같고 12월 달 올리더라도 뭐 0.25%포인트 정도 이렇게 0.5% 이렇게 강하게 올리지는 않을 것 같다. 그리고 문제는 이제 그 다음번이에요. 그러니까 2017년 이제 12월 달에 올리는 기정사실화 됐으면 네. 그렇죠. 12월 달에 올리는 거에 포커스가 안 맞춰질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12월 포커스는 달 더 이상 금리 12월이 아니고요. 12월 달 네. 되더라도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2017년도를 이제 바라볼 거란 말이에요. 시장 자체는. 어차피 지금 뭐 12월 예상은 거의 다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예, 그렇죠. 그러면 2017년도에도 제가 봐서는 천천히 미루고 천천히 갈 것 네.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근데 그게요. 네, 물가 인상률- 문제는 예, 그거예요. 앨런 의장이 천천히 가고 싶어도 힐러리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럴 수 있지만 네. 트럼프가 됐을 경우에는 천천히가 잘 안 될 거예요. 그때는 옐런이 아닐 공산이 커요. 왜냐하면은 아닐 공산이 트럼프는 크다고요? 트럼프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대통령도 또는 뭐 이런 연준 의장도 또 뭐 이번에 우리 그 세계은행 총재도 연장이 되었죠. 결과적으로. 네. 이제 그렇게 웬만하면 크게 실책을 하지 않으면 연장을 해줍니다. 근데 트럼프는 무조건 옐런은 네. 연장하지 않겠다. 자기가 대통령이 이미 단언을 이야기를 한 해버렸어요. 상황이네요. 그거는 단언을 제가 하잖아요. 봐도 지킬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은 어떻게든 뭐 다른 정책을 펼치고 싶어 하니까. 너무나 상이하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일단 그러면 이제 시나리오를 두 개로 봐야 되겠네요. 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지 않았을 때. 않았을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집권했을 때는 아마도 금리가 또 천천히 이제 갈 공산이 트럼프 대단히 높고. 그러니까 지금까지처럼 말이죠. 처럼. 네, 예를 들어. 힐러리가 대통령이 되면은 네. 그러면은 이제 앨런 의장을 연임을 시킬 그 거예요. 연임될 그렇겠죠. 예. 그러면은 또 이제 앨런 의장은 나왔잖아요. FED는 비정치적이다. 비정치적이다. 그래서 내가 갈 예.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트럼프가 됐을 때는 네. 자리를 내놓고 새로운 사람, 강한 매파를 데려다 놓을 그럴 거예요. 공산이 대단히 높죠. 예. 그러면 빠른 인상. 근데 네. 이게 저는 강한 매파가 되는 게 맞다라고 봐요. 맞다고 보시고요. 네. 어떤 이유에서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네네. 보세요. 금리가 지금 우리가 금리를 낮추는 이유는 소비가 죽어서 그런 거예요.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은 금리를 낮춰서 소비를 촉진시키겠다는 데서 발상이 도는 거거든요, 경제적으로.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대다수의 국민이 아까도 말했지만은 전체 상류 그 일정한 월급 뭐 예를 들어 연봉이 뭐 8천만 원, 1억 이상인 사람하고 그 이하인 사람을 봤을 때 퍼센테이지를 봤을 때 금리를 낮춰줬을 때 과연 이건희 회장이 돈을 펑펑 쓰겠냐는 거야. 이 마찬가지 논리가 밥을 지금 한 미국에도- 100개씩 먹어? 예. 그렇진 않겠죠. 그런데 예. 이제 문제는 미국 경제가 미국도 경제는 마찬가지라니까요. 경제가 그렇게 살아나질 않았대요. 왜 주가도 그래- 많이 올라갔는데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사람들의 실질적인 생활은 미국이 그렇게 썩 좋지를 못하다. 2008년도에 금융위기 쇼크 받고 나서 그렇죠. 그 여파가 아직도 가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리고 지금 뭐 8년이 지났는데도 네. 말이죠. 네. 그 2008년도에 그 미국 금융위기가 났을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때 미국에서 집을 어떤 식으로 해줬냐면은 집값의 10%만 있으면 집을 사줬어요. 90%를 대출해줬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1억짜리 집이야. 1,000만 원만 있으면 사는 거야. 대출을 굉장히 쉽게 해줬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네. 내가 1억 있으면 10채를 사는 거야. 1,000만 원씩만 있으면 집 9천만 원 대출 받고, 그러니까 집이 1억짜리예요. 그럼 1억짜리 10개면 10억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1억을 가지고 1,000만 원씩만 내고 하면은 9억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9천만 원씩 10개니까. 그렇죠. 네. 이 9천만 원 은행에서 대출해줬다니까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걸 다 세놓고 새로 받아서 살려고 해가지고 그때 미국에서 부동산 열풍이 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게 또 한 번에 또 망가지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네. 이제 금리가 오고 그렇죠. 한 상태에서 수익 금리를 1% 딱 올려버리니까 이 이자율이 확 뛰어버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충격이 가해지면서 날아가는 거 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냐면은 이 소비를 촉진시키는 거는 먼저 선수는 일단 기업이 먼저를 해야 돼요. 기업이. 근데 미국도 지금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다고 보면 아까 인플레이션 부분이나 소비자 지수가 그렇게 해도 못 올라가는 이유가 2008년도에 거기서 데미지를 워낙 크게 입었기 때문에 예? 집을 함부로 못 사는 게 겁나서. 그러니까 미국에서 요즘에는 우리나라도 그렇죠. 지금 1인 가구가 막 늘어났잖아요. 그죠? 소형 오피스텔이 쫙 늘어났단 말이에요. 오피스텔 막 한 채 건너지 마. 오피스텔이야. 그런데 잘 보세요. 나중에 보게 되면은 중대형 아파트가 성공한다니까요. 왜? 우리 청년 실업률이 굉장히 높죠. 거의 그렇죠. 10%대에 육박합니다. 네네. 오피스텔 혼자 사는 거는 지금 버틸 수 있겠지만 못 버텨요. 분명히 부모님 집으로 들어온다니까. 미국이 지금 그래요. 미국이 2008년도 그때 금융위 하고 나서 그때 집이 워낙 뭐 90%까지 대출해 주니까 뭐 조금만 대학만 졸업하면 막 조금만 돈 해갖고 집 자기가 사는 거야. 10%만 내면. 1억짜리 집을 1,000만 원만, $10,000만 주고 이게 10만 달러짜리 집을 사. 그거 사는 거야. 근데 이게 빠그라졌어. 아니, 무너졌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은 직장을 가져도 결혼을 해도 부모님하고 사는 거예요. 부모님. 그러니까 가구 수가, 방수가 많은 게 유행이에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혼자서 이걸 우연 부담을 안는 게 아니라 가족이 뭉치게 돼요.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은 부동산 정책이 싱글족이다, 혼자 나간다고 오피스를 막 한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나중에 10년 후에는 그 오피스들이 다 남아돌 텐데요. 왜 그렇게 되는지 아세요? 지금 1인 가구 시대로 계속 간다고 쳤을 때 네. 지금 우리 세대, 그러니까 나이 지금 40, 50대 되신 분들은 이제 자제분들이 2, 3명 정도 돼요. 그렇죠. 1960년, 70년생들은 형제가 2, 3명 정도 됩니다. 근데 80년, 90년으로 넘으면서 거의 자식이 하나예요, 자제들이. 근데 두 집안이 지금 그 친구들이 지금 이제 20, 30대 된 거거든요. 결혼을 했어. 근데 부모님은 또 집 하나씩 있어. 그렇죠. 결혼을 하게 되면은 집이 3개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만 있으면 돼요. 남자 부모님한테 물려받던가. 하나로 들어와서 산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들어와서 살아야죠. 그럼 이 집이 날아가요. 그죠? 집이 남게 된다니까요, 결국에는. 지금도 우리나라가 그 집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다시 FMC로 와야 될 것 같은데. 네네. 너무 같다. 그러니까 이게 FMC가 그럼 금리 이제- 인상을 제때 안 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여파예요, 이게. 그런 우리나라도 시나리오를 좀 마찬가지예요. 말씀해 주신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금리 인상 인하를 단순히 하나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여파가 진행되는 과정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과까지 간다면은 사회 구조까지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우리나라도 계속 최경환 경제기획원 장관이 금리를 낮춰서 계속 저금리의 대출로 인해서 여기저기 2007년까지도 김포 신도시 이쪽은 전부 빈집이 반이었어요. 근데 지금 가면 다 찼어요. 왜? 전세값이 올라가지고. 그러면 전세값이 올랐다는 얘기는 없는 사람들이 살기가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을 내서 다 집을 사버린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지금 그래서 그 미국 같은 상황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반복되면 그런 위험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이런 말씀을 해주신 그렇죠. 거죠.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희 이제 금리 인상 시기까지 말씀을 한번 들어봤고요. 부동산 정책하는 것 같아요. 부동산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이제 네. 확실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데, 네. 그러니까 12월 달 금리는 기정사실화됐다. 그럼 그렇죠. 시장은 계속 이제 그게 포커스가 맞춰질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나온 악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니듯이, 그러면 그거는 이제 큰 문제가 아니다고 이제 보고 넘어가도 되고, 그러면 2017년도 부분인데, 그러면 이제 어디에 포커스를 맞출 것이냐. 그러니까 옐런 의장이 연임된다는 가정하에 라고 본다면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갈 거고. 예, 그럼 이제 천천히 갈 것이고, 네. 그 천천히의 기준은 어떻게 될 것이냐면은 물가 상승률이 될 거거든요. 그럼 또 물가 그때 가서 상승률이 또 바뀌지 않을까요? 그지는 않을 것 같아요. 고용이 완전히 갑자기 나빠졌다. 뭐 실업률이 5% 넘어섰다. 그럼 당연히 거기다 끼 맞추려 하겠죠. 근데 지금으로 봐서는 현재 시나리오 본다면,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물가 상승률이 어느 정도 됐을 때 조금 빠르게 금리를 인상할 거냐라고 본다면 최소한 1.7% 이상은 넘어야 될 것 같아요. 1.7% 왜냐하면 2%에 맞췄는데 1.5% 뭐 6%, 3% 이거 가지고는 금리를 뭐 빠르게 올릴 것 같지는 않아요. 최소한 1.7%를 넘어서는 걸. 그리고 지금까지의 스텝으로 본다면 그게 확고하게 좀 다져졌다는 지금 느낌이 들 때 1.4%인가요? 1.3. 1.3죠. 네, 네. 그러니까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죠. 충분히 기다려봐야 되겠죠. 예, 네. 충분히 기다릴 공산이 대단히 높다. 그러니까 상방 내년에 올린다. 원래는 아까 우리 야정문 대표가 이야기했듯이 올해도 3번, 내년에도 3번 이상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 벌써 물 건너갔잖아요. 올해 뭐 기껏해봐 2번이잖아요. 그럼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두 번으로 한다. 어쩌면 3번 이상 가기는 힘들지 않겠냐. 내년에도 네. 이제 원래는 연준이 목표 이율을 3.75를 맞추기 위해서 1년에 3번씩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렇게 가는 세 거니까. 번씩이요. 예, 그래가지고 1%씩 올라가게끔 네. 구조를 짰었거든요. 원래 계산을 네네. FOMC에서 최초의 2011년도에 연준의 금리 인상 폭을 연 3회씩 진행을 하되 3%에서 3.75를 맞추는 게 최종 목표 단계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시나리오대로 갔다면은 지금 금리가 어느 정도 돼야 되면 1% 정도 돼야 됩니다. 올해. 그리고 내년이 2% 정도 되는 거고 그렇죠. 내후년이 그게 3%에서 그렇죠. 정상적인 네. 최고의 궤도에 들어간다는 게 목표 타켓이었어요. 근데 이제 연준 의장 바뀌고 나서부터 이게 다 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일단 어쨌든 1년씩 뭐 늦춰졌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으네요. 1년 정도요. 결과적으로. 왜냐면은 지금 뭐 문제는 이제 0.25 2017년도에 누가 네. 힐러리가 되냐, 트럼프가 되냐에 따라서 금리의 변동 관계라든지 네네. 시장을 한번 요동을 칠 가능성이 커요. 힐러리가 된다. 그럼 지금 힐러리하고 지금 트럼프하고 박빙의 승부이기 때문에 트럼프도 무시 못하는 거거든요. 지금. 오히려 트럼프 쪽의 지지층들은 트럼프가 워낙 자산이 많잖아요. 근데 네네. 가진 게 하는 것보다 오히려 계층이 낮은 쪽에서 더 강력한 조건을 내시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런 미국 국민들, 시민들도 조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사람 이런 것 같아요. 돈 많은 사람이 대통령 되면 나도 돈 많이 벌지 않겠냐. 우리 그런 경험 다 했는데 못 벌었거든요. 이미 지나지 않았나요? 그 왜냐하면 경험? 그렇죠? 예. 그 그런 사람은 심리- 공화당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이 사람 있는 자를 위해 정책을 펼칠 수뿐이 없어요. 그렇죠. 그나마 맞습니다. 민주당일 때 복지가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럼 이 사람은 대통령 되면은 누구를 또 챙길 거냐? 뭐 재벌들을 챙길 수뿐이 없죠. 근데 그렇게 된다면 트럼프- 서민들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서민들이 볼것 같은데. 또 그런 그러니까 되지 않겠냐 심리. 그 심리도 않겠냐. 있겠지만은 제가 알기로는 월스트리트에서 이렇게 분석해 본 거에 의하면은 네. 너는 안 해먹겠지야. 너는 안 하겠지. 넌 가질 게 너무 많으니까 더 이상 해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너 재산이 몇 조 원 되는데 뭐 거기서 뭐 더 해먹겠어. 그러니까 그런 기대 심리가 지금 깔려 있는 거죠. 예. 네. 우리나라는 정반대 심리예요. 근데 트럼프는 안 해먹더라도 그 밑에 애들이 해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것까지 그런 통제를 가능성을 다- 배제할 수는 없죠. 통제를 다 예. 할 수가 뭐, 없으니까. 어쨌든 뭐 그거는 뭐 그거는 그렇습니다. 뭐 저거 알아서 하라 그러고 우리는 다시 넘어오죠. 고품격 방송이니까 예, 더 이상 하면 안 뭐 돼. 지들 알아서 하라 그러죠. 네, 금리 동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이 금리 동결된 상황에 대해서 앞으로의 우리가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 봐야 될지 말씀도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금리 동결 이후에 투자 전략 야종우 대표님 어떻게 가져가 보면 좋을까요? 일단 지금 빠른 순환매가 업종적으로 했을 때 업종적으로 보시는 것보다는 대표주들을 이렇게 놓고 보시는 게 편할 것 같아요. 대표주들이요? 네, 종목적으로 놓고 순환을 빠르빠르 치고 나가기 때문에 삼성 오늘도 보시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네. 삼성전자를 한 2, 3% 빼놓고는 다른 업종군들을 탁 띄워놓는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는 또 이쪽이 또 빠지면 삼성전자 딱 받쳐놓고. 그러니까 요거로 빠른 순환 템포를 가지고 가는 게 좋겠고, 일단 무슨 펀더멘탈적인 측면으로 접근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돼요. 물론 종목별로 봤을 때 펀더멘탈적인 측면으로 가는 것도 맞겠긴 하겠지만, 현 상황에서는 너무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하나의 지수 싸움만 벌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은 게임이라도 죄송한데 투자 자체를 네. 너무 한쪽에 편향되게 보시는 게 아니라 빠른 순환 템포를 못 하실 것 같으면은 기다렸다 치고 들어가는 방법이 더 낫지 않겠어요? 좀 더 기다리시는 게 좋겠다는 그리고 말씀이시죠? 일단 10월 다음 달까지는 삼성전자의 흐름을 계속 보셔야 돼요. 삼성전자가 과연 그 자사주 끝날 때까지 이 부분에서 박스 치다가 자사주가 끝난 다음에 이것이 무너져 내릴 것이냐 아니면 받고 올라갈 것이냐 하는 부분도 있고, 그게 끝나면 바로 또 미국 대선이기 때문에 트럼프냐 또 힐러리냐에 따라서 미국의 금리 정책이라든지 경제 그렇죠. 방향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아까 전에 저희가 계속 말을 했던 그렇죠.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들이죠. 트럼프가 되는 날에는 한국이 얼마만큼 타격을 볼 것이냐, 보호무역주의자이기 때문에 네. 벼르고 있단 말이에요, 저 양반이. 그때 트럼프가 될 경우가 굉장히 또 타격의 그 영향이 크겠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또 이해득실을 또 따져야 되기 때문에 뭐 머리 아픈 거죠.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그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번에는 김상호 대표님께서 네. 앞으로의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텐데요. 오늘은 뭐 시간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네. 기존보다는 조금 더 여유 있게 말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저희가 감사합니다. 어떻게 짧게 끝내주셔가지고 네. 제가 비상시국이기 때문에 많이 해도 비상시국이기 때문에 항상 저희가 서둘러서 말씀해 주시죠. 비상시국이라 하고 지금이 어느 주식 때인데 시장 문 닫지 않으면 우리는 주식으로 수익 내야 되니까. 네, 네. 비상시국이라니까요. 그렇습니다. 비상시국이 주식 문 닫지 않는 날 우리는 뭐 비상시국 아니잖아요. 우리 그렇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은. 네. 그럼 제가 이제 큰 틀에서 시장을 항상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건, 시장을 두려워하지 않아야지 주식을 살 수 있겠죠. 가져갈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최근에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면 추석 전에 급락이 나왔잖아요. 네네. 전화가 많이 옵니다. 불안들 하셨겠죠. 어떻게 되냐? 예. 팔아야 되냐? 더 빠지는 거 아니냐? 홀딩 가져가세요. 올라갑니다. 단어를 종목을 하셨군요. 믿으세요. 시장을 예. 믿지 말고. 샥 다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팔면 그렇게 그대로 팔면. 말씀하세요? 예. 그러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두려움이 없어야 되잖아요. 두려움이 자꾸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 다음에 삼성전자는 끝나지 않았다. 우리 아직 여정문 대표가 끝나지 않았다. 때는 네. 죄송한 이야기지만 네. 삼성전자는 끝나지 않았다. 이제 그렇게 보는 이유는 네. 현재 삼성전자의 악재, 노트7의 악재는 저는 실적 발표와 함께 사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어닝 가이던스가 10월 둘째 주에 나올 거예요. 그러면 10월 둘째 주까지는 삼성전자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다. 아니요, 10월 말까지라니까요. 근데 확정적인 거는 이제 10월 말이지만 가이던스에서 크게 벗어나질 않았거든요. 삼성전자의 실적은. 그래서 저는 4분기 중에 뭐 좋습니다. 그러니까 양용민 대표 이야기했듯이 10월 말까지 조정받을 수도 있다라고 네네. 하더라도 11월, 12월 본다면 주가는 현재 위치보다 높아 있을 수 있다. 실적 발표 이후에 말씀이시죠?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 삼성전자를 사세요가 아니에요. 네. 삼성전자로 인해서 또 시장의 안정으로 인해서 공략할 주식이 나오게 되고 그 주식으로 수익을 삼성전자보다 훨씬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 예. 이런 자신감을 가지라는 겁니다. 결국 이제 부품주들도 저는 그리고 코스닥 주식들도 저는 4분기 충분히 저는 먹을 거리가 나온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종목적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그렇죠. 결국 이제 종목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주가 떨어졌는데 주식 팔까요 살까요? 제가 할 얘기 더 많거든요. 네. 제가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오늘 그래서 시간 많아요. 본다면은 뭐냐면 없네. 차세대 스마트 기기. 그러니까 네. 삼성전자가 이 노트 7이 안정화되자마자 저는 바로 저쪽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내년 조금 빠르게 나오지 않겠냐. 그러니까 폴더블이죠. 폴더블이요. 네, 플렉스블인데 네. 현재 제가 알기로는 저게 이제 기술력이 안으로 접히는 것만이 아니라 겉으로도 접히고 상하 좌우로도 접히는 것까지 되었어요. 굉장한데요? 그거는 네. 상하 좌우라는 것은 뭐냐면 화면의 폭 자체가 넓어진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지금 현재 스마트폰이 아이패드의 크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게 또 다른 그러니까
디스플레이만 본다면 하드웨어적인 것만 본다면 세계에서 따라오지 못한다. 애플도 못 따라온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여기서 승부수를 띄울 가능성이 있고 그 승부수가 좀 빨라질 수 있지 않겠냐. 왜냐하면 노트 7의 어떤 부작용을 네네. 만회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관련 스마트 기기 부품주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좀 포커스를 네. 맞추고 그다음에 3핸드 플래시 같은 경우 이제 반도체 부분 또 OLED 디스플레이, 전장 부품 네. 이런 부품주들에서 먹거리가 지속적으로 계속 생길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OLED 보시게 되면은 APC 등 같은 경우에 조정받는 듯 하다가 또 치고 올라오고 오늘 좀 조정받았는데 어제 급등이 나왔거든요. 10%.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먹거리들을 계속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것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또 하나 이제 조금 여러분들께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드린다면 네네. SKC 같은 경우에 현재 엣지 형태의 디스플레이를 채용하는 또 더 나아가서 폴더블 디스플레이를 할 수 있는 쪽에 조금 더 다가가 있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최근에 SKC와 최근에 아니죠. 한 몇 년 전이죠. SKC하고 코롱이 27%씩 합작 회사를 만든 게 있어요. 지분을 27%씩 투자해서 그게 SKC 코롱 PI라는 종목입니다. SKC 코오롱 PI요. 그렇죠. 네. 그 PI가 뭐냐면 폴리이미드라는 재료예요. 원재료인데 이게 바로 폴더블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필수 소재라고 아, 보시면 돼요. 폴더블의 필수 네. 소재다. 그래서 지금 AP 시스템 주가네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 방금 봤던 OLED 디스플레이 또는 이제 SKC 코롱 PI 같은 종목들은 저는 사실 조정 시 다 매수고 조정 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죠. 조정 시 두려워버리면 반등을 못 먹는 것이고 또 길게 봐서 이게 또 갔을 때 더 많이 갔을 때 과연 가져갈 수 있느냐의 부분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을 이겨내는 건 뭐냐면 너무 시장에 연연하지 마시라. 저는 이제 시장으로 딱 놓고 본다면 코스피 지수 1800포인트를 이탈하지 않으면 종목으로 큰 수익 내겠다고 연말까지 가져가시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탈할 여지가 없다는 걸 저는 네. 이제 확신을 좀 심어드리고자 이야기 드리는 것이고 그렇게 본다면은 처음에 들어갈 때 말씀드렸던 종목들로 4분기에는 이때까지 어려웠던 수익률을 만회하고도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로 잡으시라. 이게 마지막으로 오늘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벌써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거의 다 되었는데요. 오늘 FOMC 금리 동결에 대한 이슈 자세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대표님들께서 가볍게 그냥 간단하게 한마디 말씀 좀 덧붙일 수 있을까요? 뭘 덧붙여요? 덧붙이기. 마지막 하실 말씀 없으시고요. 네. 일단 저는 그래요. 지수가 아까 우리 김성호 대표가 말한 대로 1800이다. 그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은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을 때 전화 왔다 그랬잖아요. 주식 다 팔아요. 이렇게 많이 저한테 전화 그렇게 하시면은 저는 딱 한마디예요. 앞으로 주식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렇죠. 그런 네. 분들은 왜 그러냐면 두려움이 크니까. 주식 시장은 제로가 될 수가 없어요. 0이라는 숫자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지수가 0이라는 걸 의미하는 것은 망했다는 거예요. 망한 정도가 아니라 나라 자체가 사라지는 네. 거거든요.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 500을 가든 1000을 가든 2000을 가든 3000을 가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종목의 가격이 맞춰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지수 2000이죠. 그죠? 현대중공업이 2007년도에도 지수 2000일 때 얼마였어요? 50만 원인데 지금 10만 원이에요. 앞으로 좀 더 그러니까 희망을 가져라 이런 그렇죠.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너무 지수 이런 외적인 요인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내적인 요인을 못 본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쯤이면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두 거장과 함께하는 시간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두 거장과 함께하시면서 거장의 해안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